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서가번,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 역시 정치권에서 하여튼 뜨겁고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논쟁과 논란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주제를 갖고서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첫 단추를 뺀 것인 만큼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주도적이고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북미 대화 및 남북관계의 진전을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권 전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완전한 북한 체제 선전회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김정은은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만 빼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북한 평창올림픽 단장이 대한민국 사회의 큰 갈등과 혼란, 분열만 남기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반도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단 한마디의 공개적인 언급도 없었고 예,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막오른 포스트 평창, 이 한반도 정세가 과연 변곡점을 맞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전 세계가 또 역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떤 역할들을 이 속에서 해냈느냐,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얘기부터 좀 하죠. 예. 이번 평창 외교의 성과. 예.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로 봤을 때는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평창 올림픽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선수들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자기들이 쌓았던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어쨌든 세계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주고 또 박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많은 외교 사절들이 정상급 또 외교관 정상급의 축하 사절단들이 네, 왔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과 또 이 북한, 미국,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이 평창 올림픽 외교를 통해서 각각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 네. 우리 한국은 결국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올림픽이 되겠다는 게 목표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의 발판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고, 북한은 평창 올림픽에 김여정,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여정 부위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 겸 부위원장을 보냈단 말이죠. 그만큼 자기들로서의 일종의 이 선전의 장으로 삼기도 하고 또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을 것이고요. 미국은 대북 이 고삐를, 제재의 고삐를 강화하겠다. 근데 각각의 성과들을 좀 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미국에서 마크 펜스 부통령이 왔고, 또 이방카 이 특별 보좌관까지 왔단 말이죠. 충분히 문 대통령의 운전자로서 북미 대화의 뜻 속내를 속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만큼 또 세계 각국의 홍보 효과도 컸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에 잘 말씀드렸듯이 김여정 부위원장 와서 개막식 때 와가지고 많은 논란을 있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문 대통령을 초청했죠. 북한에 정상회담에 초청을 했고. 또 김영철 통전부장 겸 부위원장 와서 폐막식 때 참석을 해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해서 지금 네. 이 북미 간의 한국과 또 북미 간의 대화에 단초를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은 평화의 기틀을 쌓았다. 그다음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보여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는 성적표를 제법 받았죠. 우리 야당에서 대단히 우려하고 또 비판하듯이 결국 평화의 선전장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충분하게 자기들이 이 정상 국가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이 선전의 장으로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 선전의 장으로만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문재인 대통령을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고 또 이 북한하고 네. 미국과도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정상적인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이 무리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충분히 각인시켰다고 보여집니다. 미국도 어쨌든 그럼에도 또 눈길도 펜스 부통령도 김여정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고 이방카도 김영철에게 이렇게 손도 내밀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았듯이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입장들을 분명하게 전달해서 각각의 목적들은 성공했고 특히나 우리로서는 지금 한반도의 이 평화의 기류 또 꽉 막혔던 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이 북미 대화의 길을 여는 운전자로의 최선 운전대를 잡고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시동은 걸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소 의원께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었다. 그중에서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가번 전 의원님께서는 네. 좀 낙관적이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네. 저도 이 평창 올림픽이 워낙 성공적인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노력한 건 인정합니다. 운전대를 잡기 위해서. 그러나 현실에 들어가 보면 과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북한이나 미국의 반응은 뭔가? 네. 올림픽이 끝나고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 바라보면 저는 다시 원점으로 온 게 아닌가 싶은 게 자, 지금 NIT 보도를 보면요. 평창 올림픽이 처음에 열릴 때만 해도 미국이 북한의 뭐 태도 변화 이런 걸 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왔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서 일주일 동안 최근에 그 군사훈련,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30분 정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그 헤드라인은 자, 대북 특사 파견을 이야기했다. 네, 그랬죠. 그 기사만 보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날 백악관의 그 샌더스 대변인이 이야기한 걸 보면요. 대북 특사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백악관의 브리핑을 보면요. 자, 미국은 지금 그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리고 시간도 좀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아베 총리는 트럼프와 2번 통화했습니다. 예. 시간도 60분 넘긴 적도 있고 60분 가까이 2번 했다는데 이번엔 30분입니다. 예. 번역, 통역을 갖다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미국 정부가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보인 북한 태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통일부 차관과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차관을 불러가지고 따로 무슨 당정 회의를 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도되면서 드러난 건데 이 자리에서 김영철은 북한은 비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핵을 가진 국가의 지위로서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평창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북미 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건만 북한도 입장이 바뀐 게 없고 미국도 입장이 바뀐 게 없다. 네.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북한은 정말 자기들이 지금 핵미사일 실험으로 세계를 갖다가 공포로 몰고 가놓고 지금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별로 끊을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뭐 계속 평화를 위한 노력은 해야겠지만 저는 북한
북한이라는 이상한 나라, 김정은이라는 독재자, 김정은은 선출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기 때문에 점점 더 이게 힘들어지는 건데 평창 올림픽에서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은 제가 인정을 하겠으나 그 결과 얻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네요. 한미 관계도 더 얼그러졌고 그리고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해야겠다. 한미 관계가 얼그러졌다고까지는 저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래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이번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화론자인 조셉 윤을 갖다가 이제 자른 걸 보면 미국 정부에서 네. 그나마 한 명 남아있던 대화론자인데 지금 미국 백악관의 기류는 대화보다는 자 제재와 북한에 대한 압박이다? 제재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트럼프의 입장은 늘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서 그 입장에는 그렇게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평창 올림픽이 평화롭게 잘 마무리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또 칭찬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후가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네. 것은 저희가 지난 토론에서도 늘 그랬죠? 강조해 왔었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그 중요한 순간에 이르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지금 이제 긴박하게 이루어질 향후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 북한이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이 이 환대하는 그 모습에서 아마 올림픽 그 폐막 이틀 전에 그냥 또 새로운 또 제재 압박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런 강한 입장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의미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북한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그 핵 문제, 특히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하고 할 얘기가 없다, 남한과 네.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어찌됐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김명철 부위원장하고 얘기가 된 거죠. 물론 듣는 입장이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랄지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북한이 북미 대화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도 대화의 의지는 있죠. 그리고 네. 북한도 강한 의지 표명을 했었고 북미 간 대화는 필요로 하다는 거를 양쪽이 다 인정을 하면서도 예. 서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 만남을 가급적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재 노력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 이제 오늘 얘기 나온 대북 특사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4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앞두고 저희가 이제 이 대북 특사 문제도 패럴림픽 기간 이전에 중에 빨리 파견을 해서 그 북미 관계나 또는 군사 훈련 전에 논의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북한과 좀 접점을 찾고 그리고 이 미국과 남한 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관에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4월 위기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리스크를 좀 잠재울 수 있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금 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성호 의원께서는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이 평창 올림픽에서 북미 간의 대화의 가능성은 사실상 별로 없었다. 별로 없지.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가능성이 그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됩니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지금 거고. 김영철 저 부위원장, 통전부장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경로를 여러 가지 그 회담에서 회의의 과정에서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비핵화라는 단어를 북한에서 지금까지 그냥 뭐 그야말로 알레기리 바른 정도가 아니고 일체 그 논의 얘기 자체 꺼내지를 못했던 거 이러서 아니겠습니까? 나가버리고 그랬다는 그러나 거 아니? 어쨌든 미국과의 북미 간의 대화의 전제가 비핵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설명을 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김영철 부위원장도 과거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화를 계속 들었고 계속 대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우리로서는 북한의 입장을 김영철이 누굽니까? 가장 강경파에 속하는 이른바 군부 실세인데 그것만 해도 큰 성과다. 출발점을 여는 성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미 간의 대화의 전제 조건, 미국 가실 때 트럼프 정상회담 가실 때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다. 동결은. 그리고 결국 이 대화의 출구는 핵 폐기다.
그러니까 이 북미 간의 이 대화라는 게 결국 대화의 물꼬를 트고 간다라는 게 첫술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지요. 어려운데 그 목표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단계를 밟아서 간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 특사 파견도 그 일환이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서가번 전원의 저 말이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와의 대화에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비행기를 타고 기자들한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핵 동결은 입구고 핵 폐기는 출구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예.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김영철을 만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브리핑을 할 때 청와대가 첫날에 한 걸 보면 비핵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기자들이 자꾸만 비핵화라든지 천안함을 왜 거론 안 하냐고 하니까 사실은 비핵화도 거론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 안 했다가 민주당과의 비공개 그 면담 자리에서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차관이 한 이야기를 보면 김영철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한미 군사훈련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인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핵 보유국 지위로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 이게 그 사람들의 본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평화의 조건은 아닌 겁니다, 이게. 그래도 하여튼 비핵화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을 때 다르죠. 왜냐하면 그걸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듣고 그리고 로드맵까지 예.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부분 자체는 나름대로의 아니요. 진전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로드맵을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청와대 관계자도 그런 과정을 이야기했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꺼낸 거고 이슈를 꺼낸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답변입니다. 비핵화라는 이슈를 꺼낸 게 참 좀 미안할 만큼 바로 핵 보유국 지위로 말고는 우리는 북한하고 미국과 대화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이고 또 하나 저는 정세현 전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도 재밌는 게 이미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를 이미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자 김여정이 와서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김영철이 왔습니다. 근데 김영철이가 왔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한 번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문제는 만난 자리에서 아마도 정세현 전 장관의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친서에 대한 답 같은 걸 하지 않았겠느냐. 김영철에게.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지금 대북 특사는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번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김정은이를 누군가 직접 만나서 김정은의 반응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김여정이나 김영철이나 아무리 세다고 하지만 북한 같은 그 왕조주의 국가에서 김정은이 아닌다면은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은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뭐 저는 특사는 필요하지만 대화록이 전체적으로 공개된 건 아니니까 지금 그렇지만은 진전 상황을 봐가지고 우리가 그거 갖고 논의할 너무 건 낙관적으로 대북 특사 얘기 좀 넘어가죠. 예. 예. 대북 특사 김용원님. 비공개로 하기로 한 이야기를 공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비공개로 한 거를 자꾸 공개해서 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누가 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대북 특사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카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는군요, 네. 나거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2, 3개월 숨가쁘게 달려온 이 남북 관계 또 한반도 평화 문제,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숨을 고르고 좀 돌이켜 보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비롯됐고 우리가 또 화답했고 예. 얼마나 지금 이게 맞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라는 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것인가가 정말 우리의 최대 목표인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김여정이 특사로 온 것이고 또 우리도 아주 이 공식적인 기관을 통한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통일부 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서훈 국정원장이랄지 뭐 조명균 장관 막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만 김영철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비핵화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했다고 하는 것은 네.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인정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했겠죠. 김영철 입장에서 뭔가를 결정해서 문 대통령의 얘기에 즉답할 수 있는 그런 지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김여정 특사로 보낸 북한의 어떤 최소한의 성의가 있었던 것이고 네. 우리도 굉장히
그 결정을 지을 만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남북관계에 굉장히 경험 있는 잘 아는 특사를 보내서 이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정도에서 대북 특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발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어느 지금 분이- 우리 김여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 대북 김유정호. 김정은 김여정. 말씀대로 예. 큰일 날 뻔했어요. 미안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네. 뭐 굳이 시간을 끌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잘 살려 나가는 게 좋겠고 또 그래서 저 3일절 날 네. 기념일이 끝나고 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길게 통화 이렇게 했는데 대북 특사 파견하겠다고 말씀 어느 분이 갈 것 했고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가는 게 나을 것 저 같아요?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뭐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세 사람 장관 이렇게 거론되는 말씀하지만은 것 좀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 고려를 많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서훈 국정원장도 또 뭐 그간에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 다 이렇게 두루 저 북한 그 정상회담 수행을 했고 또 실무로서 저 준비를 다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실정들을 잘 알고 이해하는 분에서 아주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임종석 실장도 지금 이 북한에서 김여정 이 부위원장을 보내게 그만큼 이제 급이 맞는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이 측근 중에 측근 그 형제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세를 보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우리도 임종석 카드도 대통령의 나쁘지 그 않다. 복심으로 이렇게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고 또 이 북한의 이 사정이나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또 정통하죠. 그런 측면에서 두 분 중에서 한 분 누가 가도 만약에 잘 수행할 수 청와대에 있다. 있다 그러면 어느 분이 가면 좋다고 건의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게는. 저쪽에서 뭐 누가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서실장이 더 낫다. 저 오히려 좀 더 적합할 수 있겠죠. 김여정 부위원장에 맞춰서 가서 실질적인 본다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나가는 게 좋을 것 사실 같아요? 역대 대북 특사를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의 특사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DJ 때도 보면 임동원 당시 어쨌든 뭐 안기부장이든 국정원장이든 중정부장이든 간에 이름은 바뀌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 북한으로 간 특사는 공식적인 특사는 국정원장 과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때도 김만복 원장이 갔었죠. 대부분 그렇고요. 다만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임태희 실장도 그렇고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대개 경우는 비공개로 외국에서 실무자 접촉을 할 때는 비서실장도 하기도 합니다만 예. 공식적인 북한을 가는데 비서실장이 가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이제 북한의 좀 홍보에 이용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 실장은 좀 위험하고 예. 한다면 저는 서훈 원장이나 조명훈 장관 정도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좀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수는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급을 높여달라든지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지금의 국정원장은 북한이 볼 때는 이제 예전에 중앙정보부장으로는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마 뭐 있겠구나. 국무총리 보내라고 요구할 수도 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국무총리가 간다고요? 아니 보내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쪽은 의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영철의 카운터파트로 본다면 저는 국정원장이 맞다고 보지만 서훈 원장이 맞다고 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거 뭐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그래도 이왕이면 제가 볼 때는 북한하고 대화는 되는 사람이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서훈 원장이 저는 뭐 이 중에는 저는 좀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 특사가 가게 되면은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북미 회담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그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속내를 보면은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뭔가 국내 여론용도 네. 상당히 강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얘기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핵 유예하고 핵 개발 유예하고 그다음에 한미 군사 훈련은 하지 말아라. 네, 유해한 그것도 유해지. 그 중단해라. 그래서 쌍중단을 요구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북미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그럼 카드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 핵무기 핵 개발을 당분간 유예하면서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북 특사 다녀온 이후에 패럴림픽이 끝나면 3월 18일 이후에 이제
그 3월 말까지 기간 동안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그 날짜도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준비를 해야 것인지에서 되는구나. 지금 그때 논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대북 특사를 이제 서둘러 보내려고 하는 예. 것이고 북한의 의중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카드들을 들고 가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한국 입장에서는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양쪽의 조건이 팽팽히 맞서있을 때는 뭔가 양보할 수 있는 두 개의 카드를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쪽 입장만 수용하면 이게 결렬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다양한 카드를 들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핵실험을 중단하고 예를 들면은 ICBM 발사, 실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 그런 뭐 모라토리엄을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은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카드에. 이번 실제로 이번 이제 그 예. 특사가 가면은 가서 무엇을 합의를 해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그렇죠. 김지영 의원님 말씀대로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렇죠. 김여정 그 부위원장이나 김영철이 왔지만 그들의 얘기들을 충분히 들었지만은 중요한 최고 통수권자인 김정은의 속내는 무엇인지 과연 이 사람이 예. 이 그 핵을 폐기하고 최소한 비핵화를 해서 미국과 대화를 통하고 궁극적으로 뭐 수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인식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지금 야당에서 주장한 대로 시간 벌기용으로 자기들의 체제 선전 수단과 그다음에 이 그 시간 벌기용으로 지금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 속내를 김정은과 직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나올 것이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대화가 필요하고 하다면은 충분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뭐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미국하고 얘기를 미국의 하고. 특사를 이제 대미 특사를 보낸다고 그러죠. 보내야죠, 당연히. 그래서 순서도 야당에서는 북미 특사 먼저 보내라고 하지만은 미국 특사 먼저 보내라고 하지만은 먼저 북한 특사를 먼저 보낸 것들이 맞다, 이게 그게. 물꼬를 이렇게 터고 그다음에 이 서로 중매쟁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재 외교. 예, 중매쟁이거든요. 중재 외교. 운전자론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예, 예. 중매쟁이죠. 그래서 이 중매쟁이가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이 다니느냐 이게 이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북미 간의 대화를 그 성사시킨다는 게 그 이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서 무슨 합의를 해내오고 이런 그래요. 게 특사의 역할이 아니다. 네. 근데 예. 그 지금 서 의원 말도 들어보면 저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사실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요. CNN은 어떻게 보도했냐면 북한은 이미 올림픽에서 승리를 거뒀다. 홍보 금메달을 땄다. 이게 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 NYT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 매력을 발휘해서 펜스 부통령의 스포트라이트를 가로챘다. 그리고 이제 펜스 부통령도 그 뒤에 한 단어를 보면 저는 굉장히 파렴치한 가족의 일원을 갖다가 자기가 비슷하게 있는 거를 불쾌해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또 보면 이제 이방카도 그 보도를 알겠어요. 보면 예. 들어보세요. 뭐냐면 예. 독재자 여동생하고 나를 비교하는 건 그냥 불쾌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거는요. 이 펜스 부통령은 이 올림픽이 가상 평화를 위장한 이 전쟁을 준비하는 북한이 홍보장이 될까 겁나서 자기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만약 이렇다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우리하고 이게 대화의 어떤 물꼬를 먼저 트지 않으면 오히려 미국이 반대할 경우 북미 대화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미국 특사도 지금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도 저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우리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계속 고수한다 그러면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카드를 제가 볼 제시해야 때는 돼요? 미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북한이 문제가 있는 게 보십시오. 1992년에 팀 스피릿 훈련이 한번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 김영삼 정권 그때 들어간 그 점이 있는데 그때는 북미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게 한미 군사훈련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자 그럼 미군이 지금 무슨 북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북한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데 이걸 갖다 가지고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거 만약에 군사훈련 하게 되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대화를 수용할 수 없다. 저는요 지금 이런 말이 국제적인 외교의 그 기준이 있고 한데 지금 북한의 이 외교술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성에 없고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저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을 하나만 것이다. 여쭤볼게요. 예, 궁금한 말씀하세요. 거는 그러면은
어떤 카드를 제시해야 미국이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 직접 이제 우리 특사가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어떤 얘기를 뭔가 해요? 우리가 볼 때 진정성 있는 무슨 핵에 대한 양보를 해야지 지금같이 아니 핵을 계속 보유하겠다. 그리고 뭐 동결도 하지 않겠다. 실사도 받지 않겠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미군하고 한국하고 구설을 하지 마.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건 지금 말씀 불가능하다고 주신 대로 지난 이 93년에 북한이 NPT 그 핵무기 비확산 조약 탈퇴한 이래로 결국은 이 비핵화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네. 반복해서 글쎄 말이에요. 대화와 제재, 제재의 중단 뭐 이렇게 지금 반복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도 그렇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다시 막혔던 막혔던 이 물꼬를 꽉 막혔던 이 그 최소한 남북 간의 대화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이런 순간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금 물꼬가 터졌는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카 와서 뭐 이 최대한의 제재 예. 계속 얘기를 했고 저 펜스는 눈길도 주지 않고 또 뭐 워싱턴에서는 이 최대 수준의 최고의 압박 카드를 꺼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해상 프레셔를 봉사 가하고 나오고. 있다, 예, 봉쇄를 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미국은 아니라니까요, 지금. 왜요? 왜냐면은 아니니까 백악관 발표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화라는 거는 그다음에 협상 테이블들은 이면에서 경강부양은 안 아까 됩니다. 중매쟁이가 부지런히 뛰어다니야 이성사한다고 하듯이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익을 최대한의 그 안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양쪽에. 그래서 그런 이 출발점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목표는 비핵화죠. 예. 비핵화 대화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조심스럽게 그러나 성의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건 뭐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과연 비핵화라는 부분들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실제로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핵 자기들의 이 보유를 인정해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도 어떤 단어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폐기란 단어를 쓰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동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아니요. 실제로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샌더스 게 대변인- 비핵화의 수준을 어디로 볼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거는 좀 이렇게 이루어지 그러니까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 그 비핵화 속에 핵 폐기도 있고 핵 동결도 있고 뭐 핵 시설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다시 NPT 복귀하는 거죠. 복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아니, 조건들. 그런 이야기가 조건들이 많은 이 조건들을 가지고 과연 어느 수준에서 합의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중요한 아니 거죠. 저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는 걸 저는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그럼요. 희망이고 미국은 아니 우리가 냉정하게 팩트를 이야기하지. 미국 백악관이 지금 이야기한 뭐냐면 희망을 가지면 이루어진다는 거 서가번 아닙니까? 의원이 미국 정부를 예.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이죠. 미국 나도 정부는 그랬어요. 아니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왜 예. 폐기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하십니까? 어제도 3월 1일 날도 샌더스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원칙은 CBID 원칙 모르십니까? 미국은 한 번도 이 원칙을 깬 적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금정이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게 미국은 이걸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러니까 비핵화 속에 아니라니까. 핵입니다. 아니 핵을 없애라. 그러니까요. 비핵화는 핵을 없애라는 거지. 동결. 지금 서호에는 왜 미국의 입장을 갖다 이렇게 변질시킵니까? 변질시키는 게 그러면 아니고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논의들이 여러 가지 팩트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비핵화라는 기본 전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결국 합의를 서로 양국과 합의라는 게 일반 당사자가 하는 게 합의가 아니잖아요. 주장이지. 그래요. 그러면 예. 이 주장과 이 주장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합의를 해낼 것이냐. 그러는 가운데서 미국도 지금 뭐 그렇게 발표도 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발표도 하지만은 예. 그러나 미국도 최소한 대화하겠다. 라는 생각은 분명하고 그건 뭐 그 그렇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국이 쓰는 분명히 단어들도 한다고. 그때 그거는 다르죠. 그때 지금 조금씩 다르다는 미국의 거죠. 보도를 보면요, 미국이 지금 북미대한다는 보도가 있습니까?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분명하게 대화하겠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 했잖아요. 말은 비핵화가 전제된 겁니다. 그거를 해석을 우리 아니요, 기재원 수준은 언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좀 보고 그거는 어쨌거나 저로의 기회를 예, 놓칠 놓칠 수는 수는 없다, 없고요. 이거니까. 놓칠 수는 없고. 우리 노력을 한미 하면서 동맹 관계를 좀 더 강화하고 지금 그렇지. 신뢰를 좀 더 굳건히 해서 그렇습니다. 이 한미 간에 어떻게 지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키는 미국이 쥐고 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북 특사, 뭐 대미 특사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대북 특사도 우리가 단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견을 그 사전에 물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복합적인 안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이번 주 중에 방미한다는 거 글쎄 아닙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지금 그 북 대표단하고 알겠습니다. 했던 이야기들도 나눈다고 마지막으로 한 하니까. 가지 저 김유정 의원님한테 네. 이게 우리가 뭐 예견되는 상황인데 이건 더 진전돼야지만 우리가 더 구체화될 수 있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문제. 네. 실제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청와대에 계셨었죠. 네. 그런 거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되면은 진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냐. 한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가장 지금 이 가까운 거리에 와 있다. 글쎄 말이에요. 가시권에 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북한이 지금 굉장히 꽉 막힌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물꼬를 확 터서 사실은 모두를 당황시킨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대화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도 조건들을 서로 제시하죠. 그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네.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그 미국과도 대화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김여정이 특사로 와가지고 뭐라 그랬지? 대통령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북미 간의 어떤 이런 관계가 조금만 더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네. 저는 남북 정상회담도 얼마든지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북 특사 갔다 와서 어느 정도 김정은의 속내 의견을 듣고 그럼 미국 특사 갔다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아까 접전들 서로 간의 의견들을 뭐 또 합의점들을 뭐 다 알겠습니다.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 정점은 결국 이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은 상당히 정상회담을 한다 네. 하면은 이 그 북미 간의 대화는 상당히 그 물을 읽는다, 진전될 수 그래요. 있다. 예.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김정을 만나가지고 비핵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민족의 역사에 남는 훌륭한 지도자로 남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또 북한에 이용당한다면 좀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하여튼 것 뭐 같습니다. 다음 주에 대북 특사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요. 또 미국에도 간다 그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이게 하루하루가 많은 급변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나 뭐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를 대화의 계기로 삼아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 그러한 어떤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민평당 14석 그리고 정의당 6석 과연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현실화될 겁니다. 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게 되면 상당히 정치 지형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예견되는 지방선거 문제라든가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한 변화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주제로 다뤘습니다. 자, 김정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지금의 이런 뭐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민평당과 정의당의 연대설 이런 네. 거 나오는 걸 보면서 또 제3당이라는 것, 이 실험 정치 실험이 또다시 실패하는 것인가 조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른미래당은 어찌됐거나 자유한국당에 가까운 거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민평당과 정의당이 연대해서 민주당과 힘을 합하는 모양새로 가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공동교섭단체든 또 그게 구성이 안 된다 할지라도 현재 모양새는 그렇다는 네.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큰 틀에서의 어떤 양당 구조로 가는 게 아닌가, 양당 체제로. 우리가 그토록 조금 그 폐해를 타파하려고 했던 것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우선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국회법 33조를 보면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뭐 하나의 정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원 20명만 모이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도 선례가 있었잖아요. 2008년에 이 자유선진당하고 창조한국당. 창조한국당. 그런데 뭐 이내 실패하고 말았어요. 2008년에 구성이 됐다가 다음에 신대평 의원이 탈당하는 바람에 무너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자, 15석으로 하자, 또 정의당은 5석으로 하자,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20석을 지금 현재까지는 고수가 되고 있는 형편이죠. 근데 중요한 건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과연 이거를 민평당이 먼저 얘기를 꺼낼 것인가. 현재는 지금 공식화된 건 아니거든요. 꺼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의당은 공식적으로 얘기가 오면 그때 논의해보겠다라는 것인데 네. 정의당 내부도 굉장히 속내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깃한 제안이에요, 사실은. 공동으로 합당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각 당에 그냥 그대로 현재 받는 보조금이 그대로 그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고보조금 받으려고 저렇게 꼼수 피운다라는 얘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그 정도의 이제 그 비판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인데 교섭단체가 이 구성이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상임위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발언권도 강화되고 뉴스의 주목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모두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민평당이 이 국민의당으로부터 이제 그 통합 반대하면서 나왔을 때는 교섭단체 연연하지 않겠다. 그랬었나요? 개문발차한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목표나 이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공동 교섭단체 하는 거는 조금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어서 별로 부정적이다. 네, 좀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의 이제 비례대표 출당 문제가 남아 있고요. 여전히 예. 이용호원이나 무소속가 있는 송금주 의원이 행보에 따라서는 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헛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민평당만으로 자력으로도 지금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봐야 좀 된다?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뭐 나름대로 좀 교섭단체는 좀 편해지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이유가 일단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평당과 정의당은 경쟁 관계인 지역구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평당하고 정의당이요? 예. 어디가 경쟁 관계 지역구가 호남 있나요?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가요? 당선되고 안 되고 일단은 아니요. 아니라는데? 아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념의 스펙트럼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그러니까 민평당, 정의당은 좀 다르게는 많이 다르지만 네. 스펙트럼이 진보 계열입니다. 이 보수 계열은 바른미래당은 중도라고 하지만 조금 보수 계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면 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붙게 되면요. 저는 호남에서 좀 붙는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은 높다고 하지만 저는 민평당도 뭐 과거에는 여기가 다 석권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두 분 다 18대 때 같이 기억했지만 그 선진당하고 창조당이 같이 합쳐 모였을 때 정말 어색했던 저는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에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요? 근데 너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사건건 저는 부딪히는 걸 보고 저게 아무리 교섭단체가 돼서 뭐 간사도 생기고 다 좋지만 저렇게 생각이 다른 분들이 같이 교섭단체를 한다는 거는 유권자들로부터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화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무래도 이질적이고 예. 그리고 지방선거 그러니까 문제가 신뢰가 있으면 안 너무 된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실질적으로 이 국민의당, 그러니까 민평당과 정의당이 이 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뭐 정치공학적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그 입장에서 보면은 또 실리로 보면은 나는 그 과거에 선진당하고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이 그 원내교섭단체 구성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어떤 우리 점이 지성 의원님 달라요?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 당시에 이해창 총재의 색깔도 달랐죠. 선진당은 예. 보수당이었습니다. 예. 가장 오히려 그렇죠. 뭐 아주 보수당이었죠.
그다음에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투석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그렇긴 해도 거기는 진보를 표방하는 당이었거든요. 이게 사실 5월 동주나 다름없었는데 지금 민평당과 정의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지향하는 이 가치가 그렇게 진보적 가치가 그렇게 정도의 차이지 크지 않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좀 실제로 왼쪽 아니에요, 정의당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몇 가지 측면에서 노동 문제라든지 뭐 하지만은 진보적 많다. 가치를 공유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정치공학적으로만 계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은 실리적으로 뭐 실제로 국회가 다 아시다시피 이 원내 정당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으면은 국회 이 원내 협상에 어디도 끼지는 못해요. 심지어 이 상임위 배분도 이 그 우리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국회 의장이 지정해 준 대로 가고 그 다음에 애결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의도 서럽죠. 대정부질의도 배정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법안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의 이 비난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그 목적 이유에서 보면은 저는 두 당이 최소한 선거 전에는 어렵겠지만은 선거 이후에는 저는 충분히 모색해 볼 만하고 그 가치가 충분하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1대2인데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2대2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 어느 것이 야당이라는 건 또 야당은 야당의 색깔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수월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이 다당제일수록 결국은 협치의 정신을 여당은 여당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로 이 협치를 하지 않고는 이 국회를 운영할 수 없다. 전국을 대통령께서도 이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협치를 제일 목표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는 뭐 한 당이 더 들어오네 덜 들어오네가 유불리가 없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불리가 없어요? 크게 없죠. 크게 왜냐하면 없어요? 다 서로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 민평당과 정의당은 이득이 크죠. 또 그만한 가치가 크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은 상당히 부정적이신데 긍정적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크고 뭐 나름대로 교섭단체 구성했을 때 장점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그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서럽습니다. 이 비교섭단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서럽죠. 그리고 구박댕이 갖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디 뭐 위원회나 특위 하나 넣어달라고 사정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왜 우리는 뺐느냐 이러면서 또 시비도 붙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국회 안에서 원내 활동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고 또 원하는 개혁이나 개헌 문제나 또 선거구 문제나 적폐 청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는 힘을 모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직은 뭐 공식적인 제안을 안 했습니다. 제안을 했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정의당 내부에서 권리당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내에서 권리당원들의 이 상당히 그 권한이 세죠. 그리고 보면은 이 교섭단체도 아닌 6석의 정의당이 정당 후원금이 6억이 넘어서 1등을 할 정도로 예, 이 당원들의 그렇더라고요. 애당심도 굉장히 강하고 끈끈한 이 당 조직인데 민평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과연 순순히 그대로 그냥 오케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그 점에 있어서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좀 다르다. 네. 저는 정의당 인정하기는 어려울 지도부가 겁니다. 당원들이 정의당 받아들이니까. 지도부가 당원들을 설득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의당도 여러 가지 물론 뭐 다섯석 다섯석은 되죠. 6석. 6석이죠. 그래서 이 6석의 이 가치 이상으로 실제로 정의당도 하고 싶은 국회에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어떤 저도 반영시킬 창구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당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그렇게 네.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좀 반대인 게 뭐냐면 저는 정의당이 저는 생각 이런 거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정당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정의당 같은 정당이 사실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원 데이터를 잘 받들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평당이 정책이나 지금 내놓은 데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성향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다릅니다. 뭐냐면 민평당도 과거에는 대중정당에 속했던 의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리고 나가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원래 뿌리는 민주당 아닙니까? 통합민주당. 그렇다고 네. 보면 정의당이 왜 그러면 그때까지 민주당하고 통합하지 않고 따로 작은 정당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요새 여론조사를 쭉 보니까 국회의원 수는 14대 6으로 정의당이 적은 정당이지만 지지율은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제 말 들어보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의 정책이나 이런 이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나름대로 정의당만이 가지고 있는 질서와 나름대로 그동안에 쌓았던 게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선거를 좀 거듭할수록 정의당은 점점 더 몫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정당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자기들끼리 어떤 권력 다툼을 해서 생긴 정당하고 단순한 편리, 저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리하지만 편리해서 손을 잡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이든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거대 여당, 야당을 비판할 때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두 그래서 당의 정체성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져가면서 저는 정체성을 좀 가져가면서 저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공동교섭단체를 실제로 구성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없나요? 아니요, 제 생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내에서 정의당하고 민평당이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아니,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해 나가면서 쉽지 않다고 원내 우리가 교섭단체를 할 수 나는- 있는 국회의 기술적인 방법은 그런 건 없어요? 그걸 하면 되죠. 아니 뭐 어렵지 하면 않죠. 됩니다. 하면 되죠. 공동교섭단체를 그렇죠.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정의당이 문제죠. 내부에서의 어떤 그 돌발적인 갈등 그리고 잠재된 갈등들을 그냥 단칼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합당이 아니기 때문에 합당이 아니니까. 합당이 아니니까 각 당의 정체성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다만 기술적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공동교섭단체로. 그럼 문제가 실제로 유럽에서 유럽 국가들이 쓰고 있는 그 연정을 생각하시면은 그거랑 좀 다른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말씀하세요. 이 지금 각 당의 정체성을 살려가면서 연정하듯이 기본적인 뭐 아주 정부를 운영하듯이 이렇게 세세한 연정 노트를까지는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연정 공동 교섭단체 노트를 작성을 해서 최소한 같이 할 것과 서로 각 당의 정체성이 다 다르게 일할 것과를 나눠서? 나눌 건 나누고 기술적으로 하면은 실제로 여섯 석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실리를 저는 정의당의 당원들이 또 아주 저쪽에 민중당과는 또 다르거든요. 민중당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중간 지점에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정의당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스펙트럼을 보면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충분히 접점을 저는 찾아낼 수 있고 그 당들의 정체성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크게 훼손시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 근데 그래요. 법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주소님 얘기 듣고 정리하는 거라. 법적으로는 아니 가능하니까.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 말씀은 뭐냐면 정의당이 과연 민평당의 제안을 받을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저는 한편 우리 이제 세 분 속에서 이 논란도 됐지만은 이 두 당이 고민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럼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정리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본 전 의원부터 준비하셨나요? 화면에 나왔습니다. 예. 네. 228 운동. 사실 대구. 우리 국민들이 대구 4.19 일어나기 전에 대구에서 예. 일어난 거죠. 우리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번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정말 촛불혁명의 단초를 먼 아득하게 먼 얘기입니다만은 출발점이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승만 독재 정권에서 3.15 부정선거를 전후로 해서 전에 대구 지역의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 경북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 운동을 했고 결국 이게 촉매가 돼서 3.15 부정선거 이후에
또 전후로 해서 전국에 많은 전국 각지의 거의 모든 네. 이 저 지역의 이 고등학생들이 들고 민주화 운동을 외쳤고 또 이게 단초가 돼서 결국 4.19 혁명까지 이어졌고 그 면면들이 민주화 운동의 면면들이 네. 결국 이 광주로 그다음에 80년대 네. 민주화 열기로 이어졌고 결국 이번에 촛불혁명으로 완성됐다. 알겠습니다. 그 단초가 2.28이었는데 우리도 잘 모르고 있었고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그 지역의 인사들이 끊임 계속해서 기념식을 이렇게 해왔었는데. 기념 준비를 해오다가 이번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알겠습니다. 참석했는데 참 의미 있고 뜻깊은 네. 그런 간단히 기념식이었다. 한 코멘트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이지만 저희 집안은 대구인데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이걸 한 건 좀 대단한 거라고 하고 박수를 치고 싶은데 다만 그래요? 대구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말씀 중에 대구는 보수적인 곳으로 알려졌으나 항일 민주화에도 상당히 뭐 열심히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걸 자칫 들으면 대구 분들은 아니 보수하고 민주화하고 항일이 무슨 관계 있느냐. 저는 그 연설문에서 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갔는지 저는 그렇게 하면요 보수적인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도인데 저는 이게 뭐 어쨌든 잘하셨다고 칭찬하면서도 말씀하실 때 그냥 이 잘했다 접두어 때는 그러나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하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또 듣는 사람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자, 김민주 의원께서 정리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워낙 다양한 뉴스들이 터지고 있어서 저는 그냥 미투 이 네. 사진을 그냥 뽑았는데요. 네. 이제는 with you 함께 정말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하고 정치권에서도 법적으로 이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법도 좀 고쳐가면서 네. 지지하고 피해자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서지현 검사의 그 성추행 폭로 네.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지나갔었는데 어찌됐거나 이 검사이고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검사마저도 성추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서 검사의 용기 있는 어떤 폭로가 기폭제가 돼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또 폭로도 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용기를 준 것이고 또 두려워서 또 일색을 또 숨어 지내다가 20년 네. 만에 또 폭로하는 굉장히 다양한 지금 케이스들이 저희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용기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성폭력이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조금 이 혼자였기 때문에 두려웠던 모든 이 피해자들에게 또 여성만이 아닐 수 있어요. 피해자는. 그래서 함께 좀 국민이 힘을 모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미투에서 하고요. 위두미로 가자. 위드유로 가자. 그리고 위드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러면서도 여전히 용기 내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이 소수 여러 그 회사들도 있고 단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폭로해서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알기에 굉장히 자상한 아빠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이래서 더 충격이 큰 거죠. 그래서 주변에 정말 숨어 있는 많은 그 피해자들을 또 발굴해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혁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동시에 그 형법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내가 이거를 성추행 당했다라고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죄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법에는 여전히.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는 그 명예훼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유엔에서도 2번씩이나 우리 권고를 했고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국회 안에도 많은 지금 미투가 있을 텐데 침묵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주목을 합니다. 또 이게 예. 그래서 무서운 얘기 하셨네요. 그래서 아마 그 정치권까지? 부분에 대한 물꼬를 터야 되는 게 진정한 미투 운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또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진성호님. 진성호님 미투 아니시고. 예, 자, 저기 이제 3.1절 날 광화문 뭐 서울역 부근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이셨다는데 네. 경찰이 이번에는 집계를 안 했더군요. 몇 명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진보 쪽도 집회를 했는데 1,500명, 보수 쪽 집회는 37,000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저게 지난번 촛불 집회 때로 보면 굉장히 숫자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많이 복잡할 겁니다. 단순하게 뭐 누구 때문에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가장 많았던 부류는 김영철에 대한 분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 김영철이 내려온 거는 정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지 네. 우리 정부가 그걸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저렇게 화를 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도 한 번쯤은 자, 북한이 전범 국가고 어쨌든 최근에도 우리 젊은이 46명을 죽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오게티랄까 좀 아쉬운 거는 저 자리에 저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했습니다만 네. 도중에 그 촛불 상징 조형물을 넘어뜨리고 불태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는 뭐 과거에도 뭐 11대마다 뭐 경찰차 70개가 뭐 무너지고 뭐 하는데 예. 어쨌든 진보든 보든 간에 예. 집회를 하게 되면 폭력을 사용하는 순간 그 집회의 순수성은 훼손됩니다. 좀 조심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함께 회동을 하자 이러한 그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했었습니다. 그걸 수용해서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과라든가 6월 개헌 문제를 얘기하겠지만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안보 문제, 남북관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가장 무서운 게 남남 갈등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력과 어떤 진정성을 발휘해서 야당 대표들도 설득하고 그래서 이 남남 갈등이 없이 남북관계 문제가 풀어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회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정치토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